수사과장 귀하. 어느 날 경시청 수사1과장 호리코시 데이사부로는 과장실에서 대단히 두툼한 배달 증명 우편물을 받았다. 매우 두툼한 봉투에 보낸 사람은 오사카시 후쿠시마구 타마카와 마을 3번지 하나사키 마사토시로 되어 있었다. 겉면에는 도쿄 경시청 주소를 반듯하게 적은 뒤에 호리코시 수사1과장님 친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당히 단정한 서체여서 흔한 투서라고 쉽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다. 호리코시 과장은 봉투의 앞뒷면을 잘 살펴본 뒤에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때 문득 오사카에서 굳이 도쿄로 보낸 것은 도쿄 경시청 관내와 관계가 있는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하나사키 마사토시라는 인물은 전혀 생각나는 바가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봉투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감싸는 형태로 5장 묶음의 편지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우선 그것부터 열어보니까 바깥 봉투와 같은 필적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는 오사카 시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사이 경제통신의 편집장 하나사키 마사토시라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제가 갑자기 편지를 드리게 된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오사카시 코노하나구에 있는 후쿠주 상호은행의 전무이사로 계신 기타소노 소우스케 씨로부터 함께 동봉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기타소노 씨는 그때 중환으로 병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한 달도 더 살 수 없을 거라면서 이 봉투를 저한테 맡기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고 나면 즉시 도쿄 경시청의 호리코시 수사1과장님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신용하니까 이걸 부탁하는 거라면서 이 봉투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덧붙이더군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해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결코 봉투를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요. 기타소노 씨는 실로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약속대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서 어떤 문서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타소노 씨는 사흘 전 위암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봉투를 보내게 된 것이죠. 기타소노 소우스케 씨는 향년 41세의 독신남입니다. 부인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도 없이 또 재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독한 분이셨죠. 부모도 형제도 사망하고 먼 친척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사이 경제통신의 편집일로 후쿠주 상호은행을 이따금 방문하다 보니까 전무이신 기타소노 씨와 알게 되었고 그 댁에 출입까지 하게 되면서 대단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중요한 문서를 회사 사람이 아닌 저한테 부탁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 봉투는 기타소노 씨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저를 믿고 부탁하신 소중한 것이니까 부디 일반 투서와 혼동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덧붙입니다만 기타소노 씨는 이와 똑같은 두꺼운 봉서를 또 하나 제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수신자는 도쿄 마루노우치 토우와 은행 본점 서무과장으로 계시는 와타나베 케니치 씨입니다. 역시 내용은 보지 않고 사후에 우송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편지와 함께 배달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동봉한 봉투를 버리는 일 없이 찬찬히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호리코시 과장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야릇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문제의 봉투를 꺼내 보니까 역시 두꺼운 하드롱지로 묵직했다. 앞면에는 도쿄경시청 호리코시 수사일과장님 귀하, 뒤에는 단지 기타소노 소우스케라고 달필로 쓴 붓글씨가 적혀 있었다. 호리코시 과장은 기타소노 소우스케라는 서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봉투를 자르고 내용물을 꺼내 보았다. 편지지 7묶음, 모두 80장을 철한 분량이었는데 작은 펜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다. 도저히 근무 시간 중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읽어보려고 봉투에 다시 넣어 호주머니에 찔러 두었는데 점점 참을 수가 없어졌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꺼내 들고 최소한 앞부분이라도 읽어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퇴근 시간까지 모두 다 읽어버렸다. 물론 이따금 방해도 받았다. 부하가 보고를 하러 온다던가 결제를 받으러 온다던가 신문 기자가 찾아오거나 해서 금방이라도 의문이 풀어질 것 같은 찰나에 편지를 접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만큼 이른바 서스펜스가 오래 지속돼서 호리코시 과장은 수업 중에 교과서 밑으로 소설책을 훔쳐있는 중학생처럼 안타깝기도 하려니와 거기서 생겨나는 이상한 즐거움까지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편지는 다 읽었어도 한 번으로는 멈출 수 없는 경의에 가득 차 있었다. 과장은 자택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도 다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식사는 뒤로 한 채 읽기에만 열중했다. 과장이 그만치 흥미를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 편지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가 시부야 서장으로 있던 시절 관내에서 일어나 미궁으로 빠져버린 신비로운 사건의 비밀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흥미로운 편지의 전문을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호리코시 수사일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 과장님의 부하한테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은 적은 있지만 과장님은 정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5년 전 과장님이 시부야 서장으로 계실 때예요. 시부야구 사카의 거리에 있던 토우와 은행 시부야 지점에서 1000만엔이 들어있는 현금 자루가 도둑 맞은 사건. 설마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었어요. 단독 범행이지만 이른바 은행갱이라고 부를 만한 이 백주의 요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이며 방송에서 아주 요란을 떨었었죠. 도둑맞은 금액 그 이상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관할 시부야 경찰은 물론이고 경시청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범인을 수색했지만 그 사건은 끝내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범인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하늘도 드높았던 맑은 오후 2시였습니다. 동행도 많은 거리 한가운데였죠. 범인은 눈에 띄기 쉬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돈다발이 든 커다란 무명 자루까지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중들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과장님은 지금 경시청 수사 1과장으로 대단한 명성을 날리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는 무코우지마 3인 살인 사건 수사의 중심 인물로 과장님 사진이 신문에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5년 전에 시부야 서장으로 계실 때도 유명하셨죠. 연이어 터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명쾌하게 처리해서 관내 치안은 물론이고 역대 서장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훈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토우와 은행 지점의 도난 사건은
과장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오점이었을 겁니다. 범인을 이 경찰이 금방이라도 등에 손이 닿을 거리에서 추적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슬렁어슬렁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던 백주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이 사라져버린 거죠. 경찰 여러분은 물론이고 시부야서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범인 수색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시청 관하 모든 경찰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결 사건의 하나로 남아버린 겁니다. 이 과장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오점인 이 유감스러운 사건의 진상을 저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새삼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관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상을 밝힐 수 없었던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마지막으로 그 사건 관계자들은 범인을 비롯해서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상을 발표해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직 붓을 잡을 수 있을 때 그 사건의 진상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을 과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범인이나 관계자가 다 죽고 없는데 사건의 진상을 발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저 경찰을 모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전 직후와 비교해서 경찰의 질은 대단히 향상되었죠. 과학수사의 설비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한 사람이 약간의 주의력만 기울여도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사건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듯합니다. 도우아은행 도난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적어도 2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경찰이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그런 미세한 사안들을 놓치기 때문에 교묘하게 꾸며진 범죄가 결국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건방지게 들리시겠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경찰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상식적인 궤도를 벗어나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상식을 벗어나는 수단까지 발명한 것이죠. 노련한 경찰은 대단히 넓은 수사학상의 지식과 단연간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빈틈은 있지요. 상식을 일탈한 범인의 착상이 경찰의 맹점을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범죄가 한 차례 상식선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 밖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진상은 경찰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야 할 이유는 그 밖에도 또 있지만 수사학상의 참고 자료로 한번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머리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토록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니까 과장님도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혹시 세세한 일들은 잊었다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모아보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 또 과장님의 흐려진 기억을 보충하는 의미로 일단 그 사건의 경과부터 적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경 시부야구 사카이 거리에 있던
토우와은행 시부야 지점 골목에 자동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택시가 아닌 마르노우치 토우와은행 본점에서 내준 자동차인데 겉모습은 일반 택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운전수는 본점에서 자주 고용해서 이 일에도 익숙한 남자였죠. 그때 시부야 지점 옆문에서 은행원 2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양손으로 크고 각진 마대 자루를 안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행해지는 현금 운송이었죠. 운송 도중에 현금 자루가 강탈되는 사건이 이따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범인의 주의를 끌기 쉬운 폐점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 중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골라 현금을 운송했지요. 지점의 2 행원은 현금 자루를 보호하면서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차까지는 고작 5m밖에 안 되었죠. 게다가 그 골목은 꽤 넓은 도로여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쉴 새 없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뛰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바로 옆에 있는 교차로에 파출소가 있고 그 앞에는 늘 경찰이 서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처럼 정해진 행사였을 뿐 아니라 근처에는 경찰까지 있었으니까 행원은 그만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방심이 잘못이었죠. 현금 자루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끌어안고 있어야 됐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방심이었죠. 그때 범인은 그 근처 처마 밑 어디쯤에 몸을 숨기고 절호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나 봅니다. 건장한 한 사내가 갑자기 확 뛰어들더니 현금 자루를 들고 있는 행원에게 심하게 부딪혔고 자루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자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주워들고는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정녕 인간의 재주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2 행원은 도난당했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자동차 운전수도 차에서 뛰쳐나와 추적에 가담을 했는데 순간 뒤쪽 교차로에 파출소가 있음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경찰을 불렀죠. 그리하여 경찰과 행원 2 사람 그리고 운전수가 도둑의 뒤를 쫓게 된 겁니다. 통행인들 가운데는 호기심 혹은 참견하고 싶은 본능에 이끌려 덩달아 그들을 따라 달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과 뒤쫓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는데 그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둑이 달려가는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험악한 인상에 겁을 먹고 누구 하나 저지할 생각을 못했죠. 도둑은 좁은 거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은행에서 300m쯤 떨어진 쇼우토 마을의 쇼우토장이라는 아파트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도형 아파트만큼 방이 많지는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때는 저도 그곳 1층에 살고 있었죠. 그 즈음은 아직 소설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류 오락잡지 등에 시시한 소설 나부랭이라 쓰고 있었죠.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류 소설의 원고료 따위로는 도저히 쇼우토장에서 살 형편이 못 되죠. 실은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토지와 가옥을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설가와 주식 투자는 정말 너무 인연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문사들 중에는 그런 예가 없지도 않아요. 현재의 상호은행 전무라는 직업에서도 상상하다시피 저는 주식에 꽤 능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이따금 적게나마 돈도 벌었기 때문에 나름 꽤 사치스러운 독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도둑은 쇼우토장으로 뛰어들어와서 복도를 달려 놀랍게도
제 옆집으로 숨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설마 그 정도로 큰 사건인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주저하고 있었는데 바깥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더군요. 여러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어요. 열쇠, 여벌 열쇠, 관리인을 불러, 뒤로 돌아가, 창으로 달아날지도 몰라. 이런 외침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쾅쾅쾅 부서져라 옆집 문을 난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로 뛰어나왔죠. 옆집 앞에는 제복 차림의 경찰과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대단히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목깃이 올라오는 검은 옷을 입은 다른 남자가 복도 입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가 은행 자동차의 운전수였어요. 범인이 창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건물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곧 아파트 관리인이 여벌 열쇠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문은 곧 열렸지요. 경찰과 두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온 몇 명의 아파트 주민들도 멀찍이 둘러서서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린 문으로 다가가서 실내를 들여다보았죠. 여기서 잠깐 아파트 내부 구조를 설명해 두겠습니다. 문을 열면 한 평쯤 되는 현관, 그 안쪽이 4~5평쯤 되는 양실로 한쪽 구석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 방의 창이 남쪽에 있는 뒤뜰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욕실은 없고 간단한 조리대와 화장실이 양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제 방도 물론 같은 구조였고요. 현관과 양실의 경계는 나무로 된 여닫이 문인데 도둑은 이 문을 그대로 열어두었기에 입구에서도 양실의 대부분과 창문까지 바로 보였죠.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런데 도둑은 이미 실내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일이기도 하고 또 명색이 소설가라서 이 사건에 흥미를 느낀 저는 다른 주민들이야 방해가 될까 사양하며 눈치를 보든 말든 제 멋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뒤뜰로 면한 창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뒤에서 뜰을 내려다 보았죠. 조금 전 제복 차림의 은행 운전수가 낮은 콘크리트 담 위에 말 타는 자세로 앉아서 담 너머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정도의 쥐색 체크무늬 양복을 입은 녀석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예요. 하고 양손으로 크기를 나타내면서 이 커다란 마대자루를 안고 있든지 메고 있을 텐데 그런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소리가 작아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수는 다른 방향에다 대고 또다시 똑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쪽의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한 듯 했습니다. 비록 좁은 골목길이지만 통행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운전수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도둑과 비슷한 차림을 한 사내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숨을 만한 곳도 없는 길이었어요. 공중전화도 우체통도 심지어는 맨홀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또 담장 바로 맞은편에는 커다란 자전거 가게와 그 부속 창고가 있었습니다. 가게에 점원이 여럿 있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도 수상한 남자가 담을 넘거나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창고 안에도 숨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담을 넘지 않고 뜰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 달아난 건 아닐까? 이쪽 창에서 경찰이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운전수는 성난 표정으로 담 아래 지면을 손가락질했어요. 이 발자국을 보세요.
방금 찍힌 겁니다. 저쪽이 내 발자국이고요. 다른 발자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축축한 흙에다가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달아날 수 있겠어요? 이 창에서 이 담까지 나 있는 건 도둑의 발자국이 분명합니다. 저것 보세요. 이 담에도 흙 묻은 구두로 기어오른 흔적이 저렇게 묻어 있잖아요. 도둑은 담을 넘어 달아난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담 너머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또 건너편 자전거 가게 점원들 그 누구도 도둑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건 어찌된 노릇일까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어쩌면 미처 몰라보았을지도 모르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쯤 무심코 지나쳤다고 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통행인 전부가 또 점원들 모두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람 하나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범인의 풍모를 듣는 순간 저는 곧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체크무늬 양복을 입은 남자가 흔치는 않으니까요. 명작 동물 이 편집장 오예 코우키치,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요. 범인이 달아난 방이 바로 오예 코우키치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방을 빌리러 왔을 때 소개를 해준 것도 저였어요. 친한 남자가 엉뚱하게도 은행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다음 날이 되어도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한층 더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사는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진행되었어요. 범인의 도주거리를 시간별로 추정해서 그 일대에 비상선이 펼쳐졌죠. 쇼우토장, 즉 우리 아파트에는 드디어 경시청에서도 시부야 파출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면서 건물 내부와 외부의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부야 서장으로 계셨던 과장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때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쇼우토장으로 찾아오셨다면 저와도 만났을 텐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전혀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를 못했군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범인인 오에 코우키치가 아직 실내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 또는 그의 집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그의 방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인간이 숨을 만한 공간은 없었고 또 이거다 싶은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관리인의 여벌 열쇠로 그의 방을 열어놓았을 때부터 문 옆이며 복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서 있었고 뒤뜰 창 쪽에는 행원과 경찰이 있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방 안 어딘가에 몸을 숨겼다가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달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파트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인데 상하에 8세대씩 모두 16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뜰이라고도 할 수 없는 좁은 공터가 건물을 빙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주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틀 전까지 비가 내린 터라 흙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서 만약 사람이 지나갔다면 반드시 발자국이 찍힐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창에서 담까지의 발자국을 제외하면 더 이상 의심스러운 발자국은 뜰 전체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소설 같은 데서는 줄을 타고 건너거나 줄에 매달려 그네처럼 흔들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담까지 나가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모험을 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범인의 발자국이 사라진 담 바깥의 도로도 여러 명의 형사들이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또 자전거 가게 점원과 그 도로가에 있는 집들도
남김없이 조사를 받았고요. 또 엄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죠. 그 같은 수사는 쇼 도장 주변 일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졌습니다. 주류 판매점, 야채가게, 정육점 이런 곳들로 탐문 수사를 한다든가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잡듯이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노력으로 끝이 났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경찰도 아닌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느냐고 의심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은 모두 시부야 경찰서에서 이 과장님의 부하로 있던 수사 주임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수사 주임은 분명 키무라 씨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뒤에 두세 번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저도 여러 가지로 여쭤볼 수 있었죠. 저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키무라 씨로부터 꼬치꼬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서까지 불려가지는 않고 늘 키무라 씨가 제 아파트로 찾아오기는 했지만요. 아파트 건물 전체도 수색을 했습니다. 특히 범인인 오해 고우키치의 양쪽 방과 바로 위쪽 2층 방이 엄중하게 수색을 받았죠.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쇼 도장에는 각 층마다 뜰로면한 유리창 바깥에 폭이 한 60cm쯤 되는 콘크리트 베란다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즉 콘크리트 쪽마루 같은 것인데 쇠로 된 낮은 난간이 빙 둘러 있었죠. 그리고 각 세대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간벽을 따라 건물 바깥쪽 벽으로 이 두꺼운 홈통이 2층 지붕에서 쭉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간벽 때문에 옆집으로 함부로 오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간벽은 베란다 난간보다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만약 그걸 넘어 옆집 베란다로 가려면 마치 고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고개만 가능하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그 점에 착안을 한 거죠. 범인이 그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해서 오른쪽이라 왼쪽 집으로 달아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 모르게 현관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간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뜰에 있는 발자국과 모순됩니다. 발자국은 담까지 간 채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그게 범인 발자국이 맞다면 옆집으로는 달아나지 않은 게 분명하지만 이 경찰로서는 범인의 구두를 손에 넣은 것도 아니니까 뜰의 발자국을 범인의 것으로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다른 가능성도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층 바로 위의 방이에요. 범인이 만약 기계 체조를 할 줄 안다면 2층 베란다 가장자리로 뛰어올라서 창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좌우와 바로 위층 방은 가장 면밀하게 다른 모든 방들도 일단은 손을 나눠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도망 수단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 좌,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세 방에는 범인이 사라지기 훨씬 전부터 모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뜰로 면한 창이 있는 그 양실에 있었죠. 그러니까 창으로 범인이 들어온 일 따위는 절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저 역시도 범인의 오른쪽 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설명드립니다만 이 아파트는 1층이나 2층이 대체로 동일한 구조여서 중앙에 복도가 있고 그 좌우로 4세대씩 방들이 늘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8세대, 2층에 8세대 해서 도합 16세대가 되지요. 범인 오에 고우키치는 1층에서
남쪽으로 향한 가운데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방이 제 방이고 왼쪽이 키토라고 하는 이 독신의 사립대학 조교수의 방입니다. 이 사람도 사건이 있었을 때 집에 있었는데 창을 향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그 왼쪽 방에도 침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 건너 두 번째 집으로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유리창이 투명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람이 지나는 것을 못 볼 리는 없을 겁니다. 집요한 것 같지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만약 저와 키토 씨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남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범인이 자기 방의 창에서 담까지 도망가는 모습, 또 그 담을 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경찰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나 키토 씨에게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제 경우는 반드시 창밖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키토 씨는 창을 향해 앉아 이 뭔가를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범인이 담을 넘는 것 같은 재빠른 움직임이 있었다면 눈가로라도 뭔가를 느꼈겠죠.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도 창 쪽은 보지 않았다 해도 하나뿐인 방에서 범인이 옆방 창문을 여는 소리, 달리는 모습, 또 담을 넘는 소동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바로 윗방에는 회사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부인만 방에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창 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아래쪽에서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곁눈으로라도 보았을 게 분명한데 그 부인 역시도 그런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뒤뜰로 향한 방은 1층과 2층에 모두 8세대가 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8세대 방에는 방 주인 이외에도 몇 명 더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뜰을 달리거나 담을 넘는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이상한 말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저는 무슨 책에선가 읽은 톨스토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괴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톨스토이는 인간도 동물도 아무도 없는 끝없는 설원에 오로지 발자국 하나만 뽀드득 뽀드득 찍히는 광경, 그것이 제일 무섭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의 범인도 뜰에 발자국은 남겨놓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봤어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톨스토이의 괴담이 아니겠습니까?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범인 오에코우키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큰 짐을 들고 그토록 요란스런 양복을 입고도 그 어떤 비상 경계선에도 걸려들지 않았던 것이죠. 닷새나 열흘이 아니에요. 한 달, 1년, 그리고 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전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훔친 1000만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덧붙입니다만 본점으로 우송할 돈다발은 대부분 지점 창구에서 받은 것이라서 낡은 지폐만 있었고 또 그 지폐 번호를 따로 적어두지는 않는다는군요. 범인의 좌와 우 그리고 바로 위쪽 방이 면밀하게 조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 경우를 예로 적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제 방을 조사한 사람은 과장님의 부하로 있던 시부야 경찰서의
키무라 수사 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추격했던 은행원 중 한 사람이 함께 했지요. 그들이 찾는 것은 범인 오해와 돈다발이 든 마대자루였죠. 현관에서 양실, 취사장, 화장실 등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침대 및 옷장, 벽장, 그리고 돈다발을 숨길 만한 장소란 장소는 모조리 열어보더군요. 마대자루 속에는 1,000엔짜리 지폐를 묶은 100만엔 다발이 정확히 10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00만엔 다발 하나는 좀 큰 서랍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 방에 서랍이란 서랍도 모조리 열어서 조사를 했죠. 그때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키무라 씨가 텔레비전 속까지 살펴본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조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때 막 수입되던 17인치 텔레비전을 사서 방에 놓아두었었는데 키무라 씨는 그 텔레비전 박스의 뒷면 뚜껑을 열고 안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이제부터 범인 오예 코우키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오예와 친하게 지낸 사람은 저뿐이어서 키무라 씨는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제 방으로 찾아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수색 당일과 2번째 날에 대답했던 것을 요약해서 제가 아는 오예란 인물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예와 알게 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2개월 전쯤 신주쿠의 한 술집에서 그가 우연히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무하고 있던 명작 동물이라는 잡지에 저도 이따금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를 잘 알고 있어서 말을 걸어온 것이죠. 그는 상당히 재미있는 남자였고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점점 친해지면서 더러는 함께 마시러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오해는 30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5살이 어린 거죠. 살짝 건달처럼 보이는 미남자인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어깨가 놀라울 정도로 넓었고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더블 재킷이 잘 어울렸어요. 머리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부스스한 상태로 내두었고요.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괴짜인지 그 편린이 부스스한 머리칼에도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눈썹은 짙고 숱이 많았으며 근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당시 막 유행하기 시작한 태 윗부분만 굵은 강렬한 형태였죠. 안경 속으로 커다란 검은 눈망울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눈망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갈색이에요. 그것이 흰자위와 비교하면 유난히 컸기 때문에 그가 말없이 응시하고 있으면 어쩐지 마물에게라도 매료되는 듯해서 두려워질 정도였죠. 그리고 코는 별로 특징이 없지만 턱은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형은 직사각형 같은 느낌을 주는데 흔히 남학신 같은 얼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죠. 그의 특징적인 인상을 쓴다면 갈색 홍채의 커다란 눈과 사각형 턱이라는 2가지가 되겠네요. 그토록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장을 바꿨다 해도 금세 들키고 말 텐데 왜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오해와 알게 된 지 1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바로 제 옆방이 비게 되었어요. 아파트가 조건 없이 비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아파트 쇼 2장의 경영자는 방의 권리를 전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해서 주거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완전히 방을 비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증금을 환불한 뒤 다음 신청자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새롭게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었죠. 제가 술집에서 오예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꼭 빌리고 싶다기에 제 친구라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꽤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오해도 풍채는 상당히 근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수월하게 방을 빌리게 되었어요. 보증금은 8만 엔이었는데 잡지사 기자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물론 오해가 어디선가 마련해 오더군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해가 옆집으로 이사 온 지 열흘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그는 처음부터 은행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토우와 은행 지점과 가까운 쇼우 도장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키무라 수사주임은 제 이야기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명작 동물사를 통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제게 말해 주었는데 오해가 그 잡지사에 들어간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저와 술집에서 만난 날로부터 겨우 한 달 전의 일이었죠. 키무라 주임은 그 잡지사 사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는데 사장도 오해의 과거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군요. 어느 날 유명한 소설가의 소개 명함을 들고 불쑥 찾아와서 고용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작가며 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편집에 대한 지식도 어지간히 있었어요. 그리고 풍채도 좋은 현대풍의 미남자였기에 그만 홀리고 말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그 명함을 준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두세 번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참 재미있는 남자니까 그냥 고용하게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가는 대단한 실력가여서 명작 동물 같은 잡지에는 좀처럼 원고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장은 오해를 채용하면 그 작가의 원고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으로 더 알아보지도 않고 입사를 시켰다는 말이겠죠. 그때 키무라 수사주임은 그 작가를 비롯해서 오해가 만나던 작가들과 다른 잡지사의 술친구들을 최대한 탐문하고 다녔는데요. 오해가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면으로는 뚝 하고 실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키무라 주임은 오해가 이쪽 아파트로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오해가 쇼우 도장으로 들어올 때 쓴 임대 계약서에 적혀있는 마을로 가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엉터리로 적어 넣은 거죠. 또 임대 계약서에 적힌 오해의 본적도 조회를 해보았는데 그 역시도 엉터리였습니다. 본적지라는 마을의 호적에는 오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해의 은행 강탈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지요. 범인은 절대로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없도록 준비한 뒤에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은행 돈을 훔치기에 가장 적절한 쇼우 도장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쇼우 도장의 한 아파트로 뛰어든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귀찮게 된 것은 저였어요. 저는 엄연히 도장까지 찍은 오예의 보증인이었으니까요. 뭐 저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범인의 이전 주소며 본적이라는 실마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경찰도 범인의 인상을 기반으로 한 이 지루한 장기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키무라 수사주임은 좀처럼 포기가 안 되었는지 오예의 지인이란 지인은 모조리 만나보았고 그가 출입하던 신주쿠의 술집들을 찾아가 술까지 마셔가면서 마담이나 여 종업원들로부터 정보를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키무라 주임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사나흘 지난 어느 날 신주쿠의 드래곤이라는 바에 아름다운 여 종업원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코였는데 아직은 물이 덜 든 순진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형사가 찾아와서는 오해 씨를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형사들 이상으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유미코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드래곤 바에 술을 마시러 간 횟수로는 제가 오해보다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오해는 저만큼 용돈이 풍족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한 너댓 번 가면 오해는 한 번 정도 가는 꼴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드래곤 바는 신주쿠에서도 인류에 드는 가게입니다. 술과 여자가 갖춰진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요. 처음에 오해를 만난 그 술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술집이었어요. 유미코로서는 제가 오해의 선배이자 아파트까지 신경 써줬다고 하니까 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오해의 애인이니까 도리어 제 쪽에서 그녀에게 묻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몰라요 몰라 라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한숨만 쉬었을 뿐입니다. 유미코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 텔레비전이 있네요. 지금 나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직 텔레비전이 드문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일어나서 다이얼을 돌리자 마침 정오가 지난 시각이라서 뉴스 같은 게 나왔어요. 유미코는 한동안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키무라 수사주임이 이 안에 혹시 돈다발이라도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하고 뒷뚜껑을 열어보았다던 바로 그 텔레비전이에요. 저는 잠시 후 유미코를 밖으로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유라쿠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유미코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오해가 선수를 쳐서 모른 채 했지만 내심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오해가 죄를 저지르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대놓고 유미코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다시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한동안 제 자신의 신상담을 적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행 도난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편지에 쓸데없는 일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상담도 결국은 도난 사건 자체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히 유미코에게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쯤 뒤에 저는 마침내 유미코를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3개월 뒤에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양친이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유미코도 양친이 안 계신 고독한 처지였기 때문에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수월하게 결혼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꺼림칙했던 것은 저는 성격이나 체격이 오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타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오해보다 저를 좋아해 주었지만 오해의 기질이며 남자다움에 그토록 빠져들었던 유미코가 그와는 정반대인 저를 과연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저를 문사나 시인 타입이라고 말했죠. 이른바 창백한 인텔리였던 겁니다. 오해와는 정반대로 턱이 빈약해서 빈상인 데다가
어깨도 보통 사람보다 좁아서 제가 봐도 왜소한 체형입니다. 성질도 이류 잡지에 소설이나 쓸 정도니까 겁쟁이 범생이 타입으로 코우키치와 같은 투지나 활기도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점에서 오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단지 닮은 것이라면 도박을 사랑하는 정도일까요? 저는 승부를 거는 것은 뭐든지 좋아했고 승부운도 강한 편이었죠. 이 점만큼은 제가 코우키치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는 보기와는 달리 승부에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제 몸은 초라하지만 속에서는 숨은 투지가 격렬하게 불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유미코와 결혼하자 바로 오사카로 왔습니다. 주식 같은 것보다 훨씬 확실한 큰 도박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소설에 대한 미련은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다 한들 인기 작가가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사랑하는 유미코를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유미코는 어릴 때 집안이 유복해서인지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사카에 산 적이 있어서 지인도 좀 있었거든요. 게다가 유미코와 결혼하기 전에 주식으로 죽이든 밥이든 승부를 걸어서 뜻밖의 돈도 좀 벌었고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로 간 건데 여하튼 거기 가서 무엇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슬롯머신 가게를 연 것입니다. 제 오사카 친구가 슬롯머신 가게로 성공을 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좋은 장소에 있는 가게를 잡고 돈도 빌릴 수 있었어요. 슬롯머신 가게는 목만 좋으면 대단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곧 돈을 모았죠. 빌린 돈도 갚고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되었어요. 물론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없는 회사채 할인을 전문으로 한 것인데 하여튼 슬롯머신과 대부업으로 저는 한층 더 재산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사카로 간 지 3년째 되는 해에는 지금의 후쿠주 상호은행을 세울 정도로 자본을 갖게 되었죠. 그 즈음에는 금융 방면의 큰손들과도 친분이 생겨서 제가 주식의 반을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명의 큰손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자본금 5천만 엔의 상호은행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후쿠주 상호은행은 그 뒤에 착착 기반을 굳히며 성장하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었죠. 후쿠주 상호은행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유미코는 감기를 앓다가 폐렴으로 발전돼서 병상에 든 지 불과 2주 만에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작 3년 정도밖에 함께 살지 못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쳐가는 술집의 여종업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그녀야말로 제가 세상에서 찾고 있던 유일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야 진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서로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보통 부부가 평생 쏟아부을 애정을 저희는 3년 동안에 전부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같은 일은 전혀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미코가 유령을 느끼게 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유령인 것이죠. 결혼한 지 한 1년 1개월쯤 되었으니까 저희가 오사카로 이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외출해서 돌아와서 방문을 여니까 유미코가 혼자서 책상에 기대어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문소리에 어깨를 이상하게 들썩이더니 갑자기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제가 다 흠칫했을 정도예요. 싹 하고 핏기가 가신 얼굴, 튀어나올 듯이 벌어진 눈, 완전히 인상이 변해버린 공포의 표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유미코는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제 얼굴만 바라보더니 한참 뒤에야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무서운 소설을 읽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서히 핏기도 돌아오면서 평상시의 유미코로 되돌아왔지요. 그날 밤은 그뿐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비슷한 일이 또 생겼고요. 그로부터 약 3개월 동안 그런 묘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눈치를 챈 것은 횟수로 치면 10번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유미코의 이 놀라는 증상은 매번 더 심해지면서 그 공포 심리가 저한테 영향을 주어서 이 저까지 유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은행 도둑 오에 코우키치의 유령이었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그토록 찾았는데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또 달리 생각을 한다면 유령이란 죽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영혼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오예의 혼이 유미코의 변심을 원망하고 또 제가 그녀를 가로챈 것을 원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우리들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도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유미코도 저도 오예의 이름은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예의 유령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유미코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유미코의 눈이 깜짝 놀랄만치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허공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아닌 뒤쪽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미코의 공포가 저한테도 전해져서 제 눈까지 따라서 커집니다. 뒤돌아볼 용기는 없어서 말없이 유미코의 겁에 질린 얼굴만 바라보면서 제 얼굴도 공포로 변하는 거죠. 우리는 돌처럼 굳어져서 오랜 시간 꼼짝도 못하고 서로 노려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이불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유미코가 갑자기 제 옆에서 후다닥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물러난 것이죠.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졌지요. 또 무서워지기도 했고요. 제 자신에게 한순간 오예의 그 유령이 씌우면서 제가 오예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유미코를 무섭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령은 혹시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실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하고 이상한 공포였어요. 저는 목구멍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을 정도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미코는 점점 쇠약해졌죠. 안색도 창백해지고 눈만 커지면서 기분 나쁘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괴로움에 저 역시도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거든요. 공포로 의기소침해진 유미코는 오직 저만을 의지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오예의 유령은 제 바로 뒤에 떠 있는 듯 제 모습을 보고 다시 겁을 냈습니다. 밤중에 이불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힘껏 안고 있는 제 손을 뿌리치면서 마치 유령이라도 대하듯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지더군요. 마침내 어떤 일을 실행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 일을 실행할 즈음이었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씌었던 귀신이 사라지듯이 유미코의 이상한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을 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백하던 얼굴에도 나날이 핏기가 더해가고 마른 몸도 조금씩 살이 붙었지요. 그녀에게 귀신이 쓰였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데 그 3개월이 지나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사랑스러운 유미코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유미코가 졸지에 병사하기까지 저희는 애정에 찬 부부 생활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유미코는 감기가 원인이 돼서 폐렴으로 옮겨갔고 충분한 치료도 받았지만은 그녀에게 어떤 체질적 결함이 있었던지 반 달 정도 병상에 누웠던 것을 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았지요. 숨을 거두기 전날 아마 그녀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모양이에요. 머리맡에 앉아있던 저를 눈물겨운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불쑥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한테 다른 애인이 생겨도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영혼이 돼서 당신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애인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더니 입술을 찾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힘껏 안아줬지요. 우리는 이불 위에 서로의 몸을 겹치면서 마지막 애정을 나눴지요. 근데 갑자기 등줄기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오한을 느꼈어요. 서로 몸을 겹치고 있는 우리 사이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유령이, 오의 고기치의 유령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니 녀석의 여윈 몸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저를 유미코의 육체로부터 떠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고 있던 손을 풀면서 유미코로부터 떨어져서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야윈 몰골, 창백한 얼굴이야말로 바로 유령 그 자체였죠. 그녀는 그 창백한 얼굴로 희미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내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모기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일부러 모른 척 시침을 떼었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혼자 해결했어요. 저는 이제 곧 세상과는 이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한테 털어놓고 싶어요. 알고 있어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그 기이한 유령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3개월의 고통 끝에 진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저를 계속 사랑해온 것이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충분히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제일 처음은 당신의 아파트에 있던 그 텔레비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신은 왠지 텔레비전으로 제 관심을 돌리는 말을 하면서 전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데도 굳이 다이얼을 돌려서 뉴스를 보여주었죠. 그건 어쩐지 그런 상황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이유가 뭔지는
전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기 전까지는요. 당신은 딱 한 번이었지만 무심결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 시부야 경찰 수사주임이 당신 방을 조사하러 와서 텔레비전 수상기 뒤쪽 뚜껑까지 열어보았다고 한 그 말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당신이 저한테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하는 답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는 다른 일도 생각났어요. 왜 그 홈통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는 지붕에서부터 커다란 홈통이 베란다보다 안쪽으로 건물 벽을 타고 아래로 쭉 내려오잖아요. 제가 몇 번째인가 당신을 찾아갔을 때 창가에서 그 두꺼운 홈통의 안쪽을 본 적이 있거든요. 벽에 붙은 쪽 말이에요. 함석판이 썩어서 홈통이 혓바닥처럼 갈라진 곳이 있더군요. 10cm 지름 정도의 이 모난 구멍인데 혓바닥처럼 된 함석판을 3개 누르면 그 구멍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건 말이죠. 그 구멍이 텔레비전을 대신했구나 하는 사실을 전 알게 되었어요. 어때요? 제가 맞았죠? 그리고 당신은 숨기고 있었지만 당신의 치아가 모두 틀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곧 눈치를 챘지요. 근데 어려웠던 건 눈이었어요. 이게 가장 나중이에요. 문득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런 게 적혀 있어서 갑자기 깨달았던 거예요. 눈동자 속에 넣는 플라스틱으로 된 안경, 콘택트 렌즈. 여보, 제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고 있죠? 그 밖의 일은 이 4가지 비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얼버무리는 정도였으니까. 당신 알아요? 난 뭐든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계속 사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기쁘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 그 사람과 당신이라는 이렇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기분이 나빠서 미칠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진실을 알기 전보다도 당신이 몇 배 더 사랑스러워졌죠. 이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다시 제 손을 찾으면서 입술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전보다 한층 더 세차게 껴안고 그대로 언제까지나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얼마 뒤 유미코를 보내고 2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저한테 죽음이 다가왔어요. 앞으로 길어야 고작 1달이나 2달의 목숨이겠죠.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진상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미루면서 당신을 안달나게 하고 결국에는 더 즐거운 유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나란 사람은 참으로 못 말릴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백할게요. 그 현금 도난 사건의 진짜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범죄는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 범죄 수단은 신이 보신다면 허점투성이었겠지만 인간이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이겠죠. 경시청이 모든 능력을 투입하고도 그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 범죄를 해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35살이었습니다. 사립대학을 나와 10여 년 동안 온갖 직업을 전전했지요. 그러나 어느 직업에도 제 인생을 걸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류 잡지에 이따금 원고를 팔 수 있는 처지까지는 되었지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남겨주신 고향의 가옥 등을 팔아서 주식을 시작했지만 원금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원금까지 날리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안전제일주의로 투자했기 때문에 뭐 벌었다고는 해도 변변치 않은 액수였지요. 하지만 전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전제일이라고 하니까 유미코가 오사카로 가기 전에 흥하든 망하든 간에 투기를 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손에는 이미 토우아 은행 지점에서 훔친 1000만엔이라는 거금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사카로 가서 슬롯머신 가게를 시작하고 고리 대금을 한 원금도 실은 그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쓴 겁니다. 양쪽으로 돈을 번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저는 거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3년 만에 상호은행을 설립하는 것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잠시 옛날로 되돌리면 저는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아파트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토우아 은행 지점으로 예금 출납을 하러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상이 점점 자라났죠. 저는 그 은행의 업무 방식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어떤 방법으로 본점으로 운반되는지, 한 달 중 또는 일주일 가운데 어떤 날에 가장 많은 현금이 운반되는지, 그리고 그 지폐 한 장 한 장, 일일이 지폐 번호를 적어두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조사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 골목 모서리에 파출소가 있었죠. 이것도 처음부터 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파출소가 있다는 사실이 제 계획에는 꼭 필요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이 계획이 무르익은 것은 사건의 반년쯤 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치과와 안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훨씬 이전부터 저는 변장에 대해서 창의력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실행할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변장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흥미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죠. 이것은 신화 시대부터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서식하고 있는 메타모포시스, 즉 변형에 대한 원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명망토나 투명보자를 갖고 싶은 소원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그런 동화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지만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공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간이 변장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까지 발견을 하게 되었죠. 변장은 가까이서 대화를 해도 한 침대에 들었을 때조차도 상대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 아니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발이나 수염 등은 논외겠지만요. 가장 이상적인 변장술은 얼굴은 물론이고 전신 성형수술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손쉽게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갑도 되고 또 순식간에 을도 될 수 있는 변장술이 아니면 제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절한 간이 변장술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변장술에는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아가 튼튼한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서 30을 넘기고 얼마 안 돼서 전체 틀니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 변장술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틀니는 금방 티가 나지만 제 틀니는 정교하기도 했고 제가 젊은 탓에 그리 표가 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틀니를 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이것이 제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보통 환자는 틀니를 해도 원래의 인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도 그 희망대로 틀니를 만들어 주는데, 만약 원래의 인상과 달라져도 좋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틀니를 만들 수 있어요. 치열을 바꾸거나 튀어나온 이를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잇몸을 최대한 두껍게 하면 뺨이 볼록해진다거나 턱이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죠. 뺨이 홀쭉한 배우는 입안에 탈지면을 넣어서 볼록하게 만들고 연기를 한다죠. 하지만 틀니는 잇몸 그 자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니까 효과로 따지면 탈지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저는 매일 요코하마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실력은 매우 좋은 치과를 다니면서 마음껏 뺨을 부풀리고 턱을 늘리는 전체 틀니를 제작했습니다. 작은 연극단의 배우라고 말하고 무대 변장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씹기 위한 틀니가 아니라 변장용 틀니였기 때문에 착용감은 대단히 나빴죠. 게다가 무리하게 턱을 늘렸기 때문에 뺨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오래 끼고 있으면 부어오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범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터운 전체 틀니를 끼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끔찍하리만치 변해 있어서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눈입니다. 인간의 얼굴 가운데 가장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눈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어도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증거로 가장무도회 같은 데서 이 눈 부분만 마스크를 해도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요코하마에 있는 안과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역시 무대에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눈동자에 붙이는 플라스틱 콘택트 렌즈를 만들게 했죠. 제 눈은 흔히 속되게 말하는 백태 눈이어서 흰자위의 면적이 넓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흰자위가 적고 눈동자가 큰 눈으로 만든 거예요. 콘택트 렌즈 표면에 의안과 같은 방법으로 그려넣게 했습니다. 또 제 눈동자는 새까만 편이지만 콘택트 렌즈는 눈에 띌 정도로 갈색이 되게 했어요. 렌즈를 눈꺼풀 아래에 끼워 넣고 거울을 보면 정말이지 기분 나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분낙구 인형의 눈처럼 커다란 갈색 홍채가 눈 속에 가득해서 그 눈으로 가만히 보면 어쩐지 불길한 요기마저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변장은 이 두 가지였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해서 두세 가지 더 마무리 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눈썹이 굉장히 옅어서 눈썹 연필로 짙고 수북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그려 넣었지요. 창백한 얼굴빛은 화장으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건강하고 윤기 있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칼이 부드럽고 조금 곱슬기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저 부스스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려지면서 이마도 조금 좁게 보이죠. 눈의 콘택트 렌즈를 커버하기 위해서 모양이 특이한 대모갑 색깔의 테이에 도수가 약한 근시 안경을 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타소노 수우스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에 코우키치라는 낯선 인물이 거울 속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옷만 갈아입으면 되지요. 저는 남자로서는 눈에 띌 정도로 처진 어깨여서 변장복에는 어깨폭이 넓어 보이게 아주 커다란 패드를 넣었습니다.
또 회색천의 흰 빛으로 체크 무늬가 들어간 요란한 더블 재킷을 골랐어요. 얼굴빛이 좋아지고 볼이 불룩해지고 턱이 커지고 또 청년처럼 보이는 안경을 낀 데다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그때 35살이던 제가 한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더군요. 구두도 물론 제 발에는 맞지 않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입했고요. 이리하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변장을 버리고 원래의 저로 돌아오는 데는 한 1, 2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간편한 점이 제가 고안한 변장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했죠. 물론 저는 채취를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해로 둔갑해서 여자들한테 접근할 때는 강한 향수로 채취를 지웠어요. 물론 목소리와 말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완전히 다르게 바꾸었고요. 이 정도 준비를 해놓고 저는 드디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오예 코우키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노였던 저와 오해로 둔갑한 제가 공통의 지인 앞에 교대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대가 눈치를 채는지 못 채는지 시간을 들여 확인을 했고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눈꼽만치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제 발명과 연기에 절대적인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당신 같은 전문가라면 대체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3개월 전 저는 오해 코우키치가 돼서 명작 동물이라는 잡지사에 입사를 했죠. 그 방법은 앞에서 쓴 그대로고요. 그로부터 한 1개월쯤 지나서 신주쿠의 술집에서 기타소노 소우스케와 오해 코우키치가 친구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얼굴을 맞댄 적은 있을 수가 없겠죠. 기타소노 소우스케인 저와 오해 코우키치로 둔갑한 제가 교대로 그 술집에 가서 마담이며 여종업원, 술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떠들어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취객들로 정신없는 술집이니만큼 두 사람이 한 번도 동석할 수 없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된 유미코가 일하던 드래곤바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유미코도 기타소노와 오에가 드래곤에서 한두 번은 자리를 함께 했다는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공의 교제를 한 달 반 정도 지속한 다음 기타소노가 오해를 이 쇼우토장 아파트에 소개해서 이웃집에 살게 되는 것인데 그때도 두 사람이 함께 관리인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미리 기타소노가 말해서 승낙을 얻으면 오해는 친구가 부재 중일 때 방문해서 방을 빌리는 그런 수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촌이 되어 살면서부터 1인 2역은 대단히 분주해졌어요. 오해는 오전에 잡지사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시각에 작가인 기타소노는 문을 잠그고 아직도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는 밤에 글을 쓰는 버릇이 있어서 저녁까지 자는 일도 드물지 않았죠. 그런 습관을 아파트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오해가 돌아오면 이번에는 기타소노가 외출할 차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노가 외출했나 싶으면 곧 돌아오고 곧바로 오해가 되어 외출하거나 또는 복도에만 모습을 보였다가 또 금세 반대의 인물로 변신해야 됐기 때문에 연극 배우가 교대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럴 때는 뒷문 바깥 베란다를 통로로 사용했죠. 콘크리트 간벽을 고개하듯이 넘어서
어느 쪽 방이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을 완전히 속여 넘기면서 한 10여일 정도 이런 연극을 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지요. 그런 날들이 보름 이상 이어졌다면 이 제 몸이 배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드디어 범행을 실행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도난 사건의 경과는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때 오해로 둔갑한 제가 오해의 아파트로 달아나는 모습이 확실하게 목격되지 않으면 제 트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람들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경찰이 쫓아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경찰이 목격자가 되면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로 다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범죄를 위해서는 은행 옆에 파출소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하는 의미를 이로써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해는 아파트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그고 뒤쪽 베란다의 간벽을 넘어 기타 소노의 방으로 들어와 먼저 1,000만 엔이 들어있는 마대 자루를 17인치 텔레비전 속에 감췄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이 범죄를 위해서 일부러 텔레비전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따로 낡은 브라운관도 입수해서 그것을 유리칼로 잘라서 정면에서 보이는 유리면만 남긴 뒤 뒷면에는 하얀 염료를 칠해서 앞에서 보면 완벽한 브라운관처럼 보이게 했죠. 그리고 기계에 딸린 완전한 브라운관은 빼내서 앞면만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 장치를 전부 분해해서 텔레비전 상자 속을 비워두고 그곳에 돈다발이 든 마대 자루를 넣었던 겁니다. 그 상자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상당한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둔다면 뒤쪽 뚜껑만 열게 되면 금방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낡은 라디오 세트를 사와서 검은 판자에 진공관과 부속기계 그리고 전선들을 복잡하게 가득 붙여놓고 그 판자를 마대자루 바깥쪽에 세워서 자루가 보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키무라 수사주임은 텔레비전 상자에 눈길을 주더니 뒤쪽 뚜껑을 열어보더군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초기라서 일반인은 텔레비전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물론 키무라 주임도 몰랐겠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부에는 이 진공관과 또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도 브라운관이 깔때기처럼 상당히 길다는 것은 광고로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브라운관 내부에 1,000만 엔이나 되는 돈다발이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게다가 정면에서 보면 브라운관이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키무라 주임이 그렇게 착각을 한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 계획은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 직후에 행해진 갑작스러운 조사였죠. 결코 그것만으로는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꼼꼼한 조사가 행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놓았죠. 그때 숨겨둘 장소는 이 창밖에 있는 굵은 빗물바지 홈통이었어요. 저는 미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벽에 붙은 홈통 쪽에 조금 손질을 해 두었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지점을 초산으로 녹여서 자른 뒤 함석판을 작은 문처럼 살짝 벗겨서 직경 15cm 정도의 불규칙한 사각구멍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아파트에서 나간 뒤에 곧 저는 텔레비전 상자에서 마대 자루를 꺼냈죠. 그 속에 들어있는 100만 엔 묶음을 꺼내서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하나씩 튼튼한 비닐에 쌓은 뒤에 준비해둔 녹슨 기다란 철사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묶었어요. 그리고 구슬처럼 엮인 10개의 돈다발을 홈통에 깨진 구멍으로 넣어서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철사 끝을 구부려서 구멍 가장자리에 걸어두고 벌떡 젖혀진 함석판을 원래대로 눌러서 구멍을 가렸죠. 그리고 그 뒤에 기회를 틈타서 그 철사를 끌어당겨 100만엔 묶음을 하나씩 꺼냈고 그것을 푼돈으로 나눠서 멀리 떨어진 은행에 가명으로 예금을 하거나 증권을 사거나 해서 한 달 만에 완전히 꺼냈지요. 즉 텔레비전 상자에 가득했던 지폐가 몇 개의 예금 통장과 여러 장의 증권으로 바뀐 겁니다. 지폐를 숨긴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만 길어지고 말았는데요. 오해로 분장한 제가 기타 소노의 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돈다발이 든 마대 자루를 텔레비전 상자 속에 감추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은 재빨리 변장을 지우는 일이었죠. 우선 오예의 화려한 옷을 벗은 다음 뒤집어서 기타 소노의 옷장에 걸었습니다. 오예의 양복은 사실 특별히 제작된 옷이었습니다. 웃옷이나 바지는 모두 안감 없이 양쪽을 뒤집어서 입어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요란한 무늬만 뒤집으면 소박한 검은 옷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저는 어깨폭이 넓은 검은 옷과 체크 무늬 옷을 사와서 양쪽의 안감을 뜯어내고 제 손으로 두 옷을 마주 박았던 겁니다.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옷집에 부탁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 검은 천을 겉으로 해서 양복거리에 걸었으니까 속에 든 요란한 무늬는 감춰져 버리고 수사관이 옷장을 열어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는 미리 오예의 옷 아래에다가 기타 소노의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옷만 벗으면 바로 기타 소노의 복장이 되는 거죠. 남은 것은 구두입니다. 제 발에는 맞지 않는 구두를 벗어서 옷장 밑에 늘어놓은 여러 켤레의 구두 속에 섞어놓고 제가 신던 구두로 바꿔 신었죠. 여기서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오해로 둔갑해서 은행에 가기 전에 뒷뜰로 면한 방에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서 베란다에서 뜰로 내려가 뒷뜰 담까지 땅바닥에다가 오예의 구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워진 구두로 콘크리트 담에도 흙을 발라서 거기서 달아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즉, 그 문제의 구두 자국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미리 찍어둔 겁니다. 그럼 담에서 방까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물으시겠지만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뒷뜰은 폭이 3m밖에 안 되는 좁은 공지인데 건물 주위를 빙글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전체에 모래가 깔려있던 것이 완전히 흙 속에 묻혀버리고 단지 건물 처마 밑과 담 쪽에만 고운 띠처럼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전체가 부드러운 흙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 가장자리와 처마 밑에는 모래가 흙 속에 완전히 묻히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서 양쪽으로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큰 걸음으로 뛰면 발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예의 발자국을 찍은 다음 담 가까운 곳의 모래땅을 4-5m 오른쪽으로 걸어가며 그런 곳만 골라 건너뛰어 제 방의 창가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딱딱한 부분은 흙에 파묻혀 있어서 언뜻 보아서는 이 전체가 부드러운 흙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방법을 눈치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틀니를 갈아 끼우고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제거한 다음 준비한 기름으로 더부룩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붙여 넘겼습니다. 돈다발 주머니를 숨긴 뒤 이만큼 하기까지 겨우 2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런 동작을 이따금씩 연습을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날은 눈썹 연필도 사용하지 않고 화장이나 향수도 생략해서 기타 손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죠. 그리하여 범죄 당일 키무라 주임이 방을 수색했을 때 전혀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끝날 리는 없겠지요. 다시 한번 천천히 조사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제 계산에도 정확히 넣어두었고요. 그래서 돈다발을 홈통으로 옮기고 텔레비전 수상기도 본래대로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중요한 범죄의 흔적들을 처리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다발이 들어있던 마대자루, 또 진공관 등을 어지럽게 붙여서 텔레비전 상자 속에 세워두었던 판자, 브라운관의 전면뿐인 유리, 변장에 사용한 오해의 옷과 구두, 눈동자에 끼운 콘택트 렌즈와 안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다발이 들어있던 마대자루였죠. 이것은 그날 밤에 아파트 취사장에서 태워 없앴습니다. 그 다음은 변장복입니다. 저는 그걸 안으로 뒤집어서 화려한 체크무늬 쪽만 가위로 잘게 잘라서 이틀 밤에 걸쳐 조금씩 태웠습니다. 그리고 구두는 아무래도 끔찍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태우지 않기로 했고요. 이제 한쪽만 남은 검은 양복과 구두와 또 유리 등을 담은 상자를 어딘가에 숨겨야 했습니다. 흙을 파고 묻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깊은 연못 바닥에 가라앉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밤, 저는 3가지 물품과 돌을 튼튼한 인도 무명으로 싸서 단단히 묶은 다음에 어두울 때 아파트에서 들고 나왔죠. 행선지는 젠푸크지 연못이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키치조우지까지 직행한 다음 다시 한 1km 정도 밤길을 걸어가서 한적한 젠푸크지 연못에 도착을 했고 범행 전에 미리 정해둔 가장 깊어 보이는 장소에 꾸러미를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건이 발생했죠. 젠푸크지 연못에 빠져 죽은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실수로 연못에 빠져 죽었는데 사체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서 연못 속을 수색하게 된 겁니다. 저는 신문에서 그 뉴스를 읽고 저도 모르게 심장의 고동이 빨라졌습니다. 수색대가 연못 속을 휘젓고 다니다가 그 꾸러미를 발견한다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러나 나중 신문에는 어린애의 사체가 진흙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만 나왔을 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설령 그 꾸러미가 나왔다고 해도 풀어보면 시시한 물건뿐이니까 신문이 그것까지 기사로 쓸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그 꾸러미를 건졌다면, 그리고 경찰이 그 꾸러미를 들고 가서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탐색차 오기쿠보 경찰서로 가보았습니다. 신문에 어린이 익사 사건을 다룬 것은 오기쿠보 경찰서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친구 중에 경찰서 전담 신문 기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부탁을 해서 익사 사건 이후의 일들을 물어보았죠. 근데 그 꾸러미는 분명 끌어올려졌더군요. 이 경찰이 가져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라고는 낡은 옷과 구두에 잡동사니만 가득할 뿐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행 도난 사건은 완전히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범인 오예 코우키치는 글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이 가공의 인물이 남긴 자금으로 저는 물질적인 행복을 얻었습니다. 연인을 아내로 삼아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예 코우키치의 일만은 저만의 비밀로 해두고 싶었어요. 아내 유미코에게도 끝까지 숨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부터 충분히 신경을 썼거든요. 오예 코우키치는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말투며 목소리까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배려는 규방의 기교에까지 미치고 있어서 잠자리에서도 오해는 기타 소노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유미코는 마침내 제 비밀을 눈치채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제게서 오해 코우키치의 망령을 느끼고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는데 이윽고 저의 무서운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처음에 제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그녀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굳이 텔레비전 다이얼을 돌려서 뉴스를 보게 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 태도가 어쩐지 좀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이죠. 저는 범행 당일 수사관들이 아파트에서 물러가자마자 곧 텔레비전 상자에서 돈다발이 든 마대 자루를 꺼낸 뒤에 텔레비전은 본래대로 장치를 해서 언제 재수사를 하더라도 상관없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미코가 왔을 때도 새삼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억지스러움이 있었는지 유미코의 기억 한편에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던 거죠. 키무라 수사주임도 다시 제 아파트를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때도 마침 밤이어서 텔레비전 다이얼을 돌려 무슨 드라마를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태도는 그때도 유미코 때와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유미코는 눈치를 챘는데 키무라 씨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키무라 주임을 책망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미코는 제 아내였으니까요. 낮이나 밤이나 저를 대하고 제 동작과 언어의 미세한 차이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추리 이전에 이미 직감적으로 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키무라 주임은 겨우 두세 번의 짧은 시간 동안만 저를 관찰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미코처럼 통찰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저의 비밀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인 유미코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저 역시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따라서 제 범죄는 없을 무자 무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오예 코우키치라는 가공의 인물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도 이제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이죠. 그렇다면 저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잠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범죄의 비밀이 없을 무자 무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중요한 비밀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을 왜 아쉬워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두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흔히 말하는 범죄자의 허영심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비밀을 과장님께만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의 책임자였던 시부야 경찰서장, 현재는 경시청 수사 1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당신께만은
진상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적어도 2번이나 이 눈앞에 있는 중요한 단서를 놓쳤어요. 과장님의 부하였던 키무라 수사주임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 트릭에 걸려든 것, 그리고 오기 쿠보 경찰 관계자가 중요한 단서가 될 꾸러미를 의미 없는 잡동산이라고 그냥 버린 일, 이렇게 2가지입니다. 키무라 주임의 경우는 설령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복잡한 진공관 소음까지 속을 넣어 보았다면 마대 자루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범인이 도주한 직후기 때문에 그 추적이 더 중요했고, 또 특별히 저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방수색이 좀 형식적이었다고 해서 키무라 주임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키무라 주임이 그 텔레비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한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기 쿠보 경찰서의 관계자도 언뜻 보아 잡동사님에 분명했으니까 더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꾸러미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돌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왜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꾸러미 속에 있던 기묘한 물품의 조합에 의심을 품고 추리를 진행해 갔더라면 어딘가에서 은행 도난 사건과 연결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일단 그 사건과 연결만 되었다면 그 꾸러미 속의 구두와 쇼우토장 아파트 뒤뜰의 범인 발자국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대단히 유력한 단서를 잡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2가지 주의 부족을 관계자의 실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실수라고는 해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제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었고 평생 처벌을 받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또 신에게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과장님은 아마 이 편지를 읽고 경찰도 인간인지라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범죄 수사라는 것에 이 미묘하면서도 끝도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반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대단히 긴 편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것으로 제가 쓰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난필의 길고 지루한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계실 과장님의 표정이 보고 싶습니다. 또 다 읽고 난 감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무리겠죠. 과장님이 이 편지를 읽으실 즈음에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 과장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생애에 오직 한 번 당신께 보내는 이 편지를, 답장을 받을 수 없는 이 편지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같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당시 토우와은행 시부야 지점장이셨고 지금은 토우와은행 본점 서무과에 계신 와타나베 케니치 씨에게도 배달 증명 우편을 한 통 보냈습니다. 당시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이곳 스미토모 은행 본점에서 발행한 2천만엔짜리 수표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후쿠조 상호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다른 자본주에게 양도해서 마련한 2천만엔을 스미모토 은행 본점에 예금을 해두었는데 그것을 담보로 수표를 발행했지요. 그때 훔친 것은 1,000만엔. 그것이 원금이고 나머지 1,000만엔은 5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이것으로 약소 하나마 당시 저의 폭거에 대한 저의 사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와타나베 씨께서 직접 토우와 은행에 갚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